오늘 이 시간에도 그레인 브레인 책을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탄수화물이 우리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서술한 책인데요. 지난 장에 이어서 오늘은 제 2장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곡물 그리고 뱃살과의 싸움에 대한 이 데이비스 박사의 해박한 설명에서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글루텐이 전에는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부위, 뇌에 어떤 해악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입니다. 끈적한 단백질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해요. 자, 뱃살만 문제가 아니라 뇌 염증에서 글루텐의 역할에 대해서 서술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지끈거리는 두통이나 심각한 코막힘의 고통을 경험합니다. 증상이 닥치면 그 원인을 추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긴장 두통의 경우 컴퓨터 앞에 하루 종일 앉아 있다거나 또 무언가를 삼킬 때 목이 아프고 코가 막히는 경우 가벼운 감기가 찾아왔다든가 하는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보통 처방전 없이 구할 수 있는 약을 먹고 또 증상을 관리하면 몸이 다시 정상적인 건강한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증상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또 원인이 무엇인지 꼬집어 말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하게 될까요? 자, 내 치료를 받는 수많은 환자처럼 당신도 짜증나는 고통과 또 통증이 해가 지나도록 끊이지 않는다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환자 중에 프란이라는 환자가 있었는데요. 머릿속에서 박동치는 느낌을 없애보려고 오랫동안 애를 썼습니다. 나는 따뜻한 1월 어느 날 그녀를 처음 검사했는데요. 자, 프란은 63세의 나이에 매일 편두통을 겪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격은 너무나 유쾌했는데요. 당연히 그녀는 복용하는 두통약을 다 시도해 보았고 당시 일주일에 몇 번은 강력한 이 편두통약인 수마트립탄을 복용 중이었습니다. 그녀의 병력을 조사하다가 20대 초반에 장에 심각한 불편함을 느껴서 장 예비 수술을 한 그 결과를 알게 됐는데요. 검사의 일부로 글루텐 민감성을 테스트해 보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8가지 표지에서 강력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나는 글루텐 프리 식단을 처방했고 그리고 4개월 후에 이 프란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요. 식단에서 글루텐을 제거한 이후로 거의 매일 찾아오던 이 편두통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내 몸에 생긴 큰 변화 2가지는 밤이면 머리가 굉장히 뜨거워지면서 편두통이 생기던 것이 사라진 것과 또 몸의 활력이 크게 올라갔다는 겁니다. 요즘 하루하루 성취하는 일을 보면 선생님을 만나기 전과 비교했을 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끝맺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 해 동안 저를 괴롭히던 편두통의 해결책을 찾아주신 것 같네요. 그녀가 그 편두통으로 고생했던 시절까지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지만 적어도 이제 앞으로는 이 편두통에서 자유로운 미래를 그녀에게 선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에서 내가 제가라고 얘기하는 건 이 책을 쓴 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로런은 또 다른 또 환자인데요. 이 증상은 완전히 달랐지만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 고통받은 병력을 가지고 나를 찾아온 또 다른 여성이었습니다. 만 30세밖에 안 됐던 그녀는 처음 만난 날부터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는데요. 저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자, 이 로런은 지난 12년의 세월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 시절을 건강이 끝없이 내리막길을 걸었던 시절로 묘사했는데요. 어린 나이에 엄마와 할머니를 동시에 잃고 그 후로 자신의 어린 시절은 스트레스가 대단히 심했다고 합니다. 또 대학에 들어갔을 때 그녀는 몇 번에 걸쳐 조증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요. 이 기간에 그녀는 굉장히 말이 많아지고 또
또 지나치게 잘난 척하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과식을 해서 체중이 크게 불고 또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녀는 조울증, 이 치료제에 쓰이는 약인 리튬을 복용하기 시작한 상태였는데요. 그녀의 가족은 또 정신병 내력이 있었습니다. 여동생은 조현병이 있고 또 아버지는 조울증이 있었는데요. 정신적 문제에 관한 이 극적인 이야기를 제외하면 나머지 병력은 특별할 것은 없었습니다. 장 기능의 문제, 또 음식 알레르기 혹은 글루텐 민감성과 관련된 일반적인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얘기가 전혀 없었는데요. 나는 이런 로런에게도 글루텐 민감성 검사를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6가지 중요한 표지가 크게 올라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 표지 중 몇몇은 정상 범주보다 2배나 높았습니다. 글루텐 식단을 시작하고 2개월 후에 이 로런은 글루텐 프리 식단을 실천해서 놀라운 결과를 경험했던 그 수많은 환자에게 듣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 담긴 편지를 또 내게 보내왔습니다. 글루텐을 끊은 이후로 제 인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나고 또 제일 중요한 변화는 바로 기분입니다. 글루텐을 먹을 때는 우울한 기분과 싸워야 했는데요. 항상 내 머리 위에 들이운 먹구름과 싸워야 했습니다. 지금은 글루텐을 끊고 나니 우울한 기분이 들지 않습니다. 어쩌다 실수로 글루텐을 먹고 나면 다음 날에 다시 우울한 기분을 느낍니다. 제가 느낀 다른 변화는 활력이 더 많아지고 더 오랜 시간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생각이 어느 때보다도 맑아졌습니다. 이제는 전과 달리 스스로 판단을 내려 논리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강박적인 그 행동으로부터도 자유로워졌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게 끝났는데요. 같은 원인으로 또 다른 증상을 보인 사례 한 가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커트와 그의 어머니는 이 커트가 몸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으로 고생하던 만 23세의 나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말로는 내원하기 6개월 전부터 이 커트가 몸을 떠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다고 했는데요. 처음에는 떨림이 미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떨림이 커졌습니다. 커트는 2명의 신경과 전문의를 찾아가 2가지 서로 다른 진단을 받았다고 해요. 하나는 본태 떨림이고 하나는 근긴장 이상증이었습니다. 이 의사들은 그에게 일부 떨림 장애를 치료할 때 사용하는 이 고혈압 치료제 프로프라놀로를 제안했는데요. 그리고 팔과 목의 다양한 근육에 보톡스 주사를 맞을 것도 권했습니다. 보톡스는 경련을 일으키는 근육을 임시로 마비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커트와 어머니는 약물 치료와 주사 치료 이 모두를 시도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의 병력에서 흥미로운 부분이 또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4학년 때 학습 장애로 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커트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과도한 자극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둘째, 몇 년 동안 그는 설사가 동반되는 복통을 알아서 위장병 전문의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 의사는 소장을 조직 검사해서 셀리악병을 확인해 보았는데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내가 커트를 검사했을 때는 과도한 떨림의 문제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그는 팔과 목의 떨림을 통제하지 못해서 크게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나는 그의 검사실 검사 내용들을 쭉 검토해 보았는데요. 대부분 별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는 젊은 사람들에게 이와 비슷한 이 비정상적인 운동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성 질환인 헌팅턴병 검사도 받아봤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비정상적인 운동과 관련된 구리 대사 장애인 윌슨병 검사도 받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검사들 모두 음성으로 나왔는데요. 혈액 검사로 글루텐 민감성을 확인해 보니 글루텐 민감성에 취약할 수 있음을 말해주는
일부 항체의 수치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나는 이 커트와 어머니에게 운동장애의 원인이 글루텐 민감성인지 아닌지 확실히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을 했고, 또 글루텐 프리 식단과 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몇 주 후에 나는 커트의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게 됐는데요. 그의 떨림이 확실하게 나아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증상이 개선되는 것을 보고 이 커트는 글루텐 프리 식단을 계속 이어가기로 결정했고, 대략 6개월 후에는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거의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젊은이에게서 일어난 변화는 놀랍기 그지없는데요. 단순히 식단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인생을 바꾸어 놓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니 더더욱 그렇습니다. 운동장애와 글루텐 민감성의 이 상관관계에 대해 보고하는 의학 문헌들이 이제야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와 같은 의사들은 글루텐 프리 프로그램으로 운동장애가 완전히 사라지고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었던 몇몇 사람을 확인해서 치료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대부분의 의사는 이런 운동장애의 원인을 식생활로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에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또 최근에 보고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의사는 2015년에 의학 문헌들이 루게릭병을 흉내내는 글루텐 민감성 임상 케이스로 채워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흔한 것은 아님을 강조해야겠습니다. 위의 사례들은 어쩌다 생긴 예외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내가 여러 환자에게서 목격했던 패턴이 반영되고 있는데요. 이들은 아주 다양한 의학적 문제를 가지고 나를 찾아오지만 하나의 공통 분모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글루텐 민감성입니다. 글루텐은 현대의 독이라는 것이 나의 믿음이고, 또 이런 연구들은 나 같은 의사에게 뇌장애 및 뇌질환과 관련해서는 더욱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다그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공통 분모를 알고 있다는 것은 한 가지 처방만으로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완치도 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 처방은 바로 식단에서 글루텐을 축출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건강식품점뿐만 아니라 일반 식료품 가게만 가봐도 글루텐 프리 제품을 모아놓은 코너가 따로 마련된 것을 보고 놀랍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 수년간 이 글루텐 프리 제품의 판매량이 급증했다는 얘긴데요. 2020년에는 전 세계 글루텐 프리 제품 시장 규모가 75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아침 식사용 시리얼에서 샐러드 드레싱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글루텐이 들어있지 않은 식품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자, 어째서 이런 과열된 반응이 나오는 것일까? 언론의 주목이 역할을 하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프로 운동선수나 또 유명 인사 등 명망이 높은 수십 명의 사람이 글루텐 프리 식단으로 큰 변화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생활 습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2017년 5월 미국 곳곳에선 신문 헤드라인에 셀리악병이 없는데 글루텐 프리 식단을 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올라왔습니다. 저글루텐 식단이 심장마비 위험과 연관이 있다는 이 헤드라인이 여러 보도에서 올라왔고, 또 인디펜던트에서는 이런 기사까지 실었습니다. 기네스 펠트로와 러셀 크로가 사랑하는 최신 유행의 글루텐 프리 식생활이 심장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사실일까요? 그리고 글루텐 함유 음식을 끊으면 비소와 또 수은 중독의 위험이 커진다는 이 뉴스 보도는 어떨까요? 이 두 가지 주장에 대해서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루텐과 심장 논란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을 겁주는 헤드라인은 무시하더라도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기 위해 참고한 연구들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런 문장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장기적인 글루텐이 섭취와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 사이에 관련성이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글루텐을 피하다 보면 몸에 이로운 이 통곡물의 섭취 감소를 가져와 이것이 심혈관 질환의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글루텐 프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식이섬유 섭취량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보통 글루텐 프리라는 라벨이 붙은 제품을 이용하는데 사실 이런 제품들은 글루텐은 없을지 몰라도 다른 방식으로 또 몸에 좋지 않은 영양분으로 가공이 됩니다. 트랜스 지방, 또 설탕, 인공 감미료 등인데요. 우리는 염증을 줄이고 또 염증 감소에 기여하는 장내 세균을 기르는데 식이섬유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여기서 얻어야 할 메시지는 글루텐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으며 또 글루텐을 피할 때는 충분한 양의 글루텐 프리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저자들의 지적대로 이것이야말로 이 연구에서 끌어내야 할 올바른 결론입니다. 자, 이제 글루텐이 비소화 또 수은 중독을 야기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비슷한 맥락의 설명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글루텐 프리 식단이 비소와 수은 노출 위험을 높일 수 있다라는 이 과장된 뉴스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생각을 해보세요. 노출이라는 단어를 보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어떻게 무언가를 피한다고 해서 독성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이 늘어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 연구에서는 글루텐 프리 식단을 하는 사람에게서 이런 독성 물질의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사람들이 글루텐을 함유한 곡물 대신 잠재적으로 오염 가능성이 있는 다른 음식을 더 많이 먹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쌀은 글루텐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인기 있는 음식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데이터를 살펴보면 쌀을 많이 먹는 사람은 비소 노출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옵니다. 백미, 현미, 야생쌀, 인도쌀 등 자연적인 형태의 이 모든 쌀은 엄밀히 말하면 곡물이 아니라 씨앗인데요. 더군다나 우리는 섬유가 몸에서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듯이 글루텐을 끊으면 식이섬유의 섭취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인데요. 나는 이 문제를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제 과학계에서 글루텐에 대해 무슨 말을 하는지 더 알아볼 시간이 됐습니다. 글루텐에 민감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또 셀리악병과는 무슨 차이일까요? 글루텐은 뭐가 그리 나쁜 것일까요? 글루텐은 항상 우리 주위에 있지 않았나요? 그리고 내가 말하는 현대의 곡물이란 대체 무슨 뜻일까요? 계속해서 이 글루텐이라는 접착제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틴어로 이 접착제를 의미하는 글루텐은 접착 물질로 작용하는 단백질 합성물입니다. 이 성분은 이 밀가루를 뭉치게 만들어 크래커, 빵, 피자 반죽 같은 제품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푹신푹신한 머핀이나 롤빵을 맛보고 또 피자 반죽을 넓게 펼 수 있는 것은 다 글루텐 덕분입니다. 요즘에 나오는 부드럽고 쫄깃쫄깃한 빵 제품 대부분은 이 글루텐 덕분에 그런 끈끈한 접착성을 갖게 되는 것인데요. 글루텐은 밀이 효모와 섞여 빵이 부풀어 오르는 발효 팽창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글루텐 덩어리를 손에 넣고 싶으면 물과 밀가루를 섞고 또 손으로 주물러서 반죽을 만든 다음에 반죽 덩어리를 흐르는 물에 씻어서 전분과 또 섬유를 제거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글루텐 성분의 단백질 혼합물이 손에 남게 됩니다. 대부분의 미국인은 이 밀과 밀 제품을 통해 글루텐을 섭취하지만 글루텐은 쌀,
보리, 스펠트밀, 카무트쌀, 벌거 등 다양한 곡물에 들어 있습니다. 글루텐은 흔히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 중 하나이고 가공식품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 위생용품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믿을만한 안정제인 이 글루텐은 치즈의 퍼짐성을 높이고 또 마가린이 매끄러운 질감을 유지하게도 만듭니다. 그리고 소스와 또 고기를 익힐 때 나온 육즙에 밀가루 등을 넣어 만든 소스인 이 그레이비를 응고되지 않게 막는 역할도 해줍니다. 헤어 컨디셔너를 걸쭉하게 만들고 또 마스카라가 눈썹을 풍성해 보이게 만드는 것도 모두 이 글루텐 덕분입니다. 다른 단백질과 마찬가지로 글루텐에도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는데요. 하지만 문제를 더 큰 범위에서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글루텐은 단일 분자가 아닙니다. 글루테닌과 글리아딘이라는 이 두 가지 주요 단백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단백질 중 어느 한쪽에 민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글리아딘을 구성하는 12가지 서로 다른 작은 단위 중 하나에 민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 어느 것이든 민감 반응을 일으켜 염증을 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글루텐 민감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환자 입에서 먼저 나오는 소리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저는 셀리악병이 없는데요. 검사도 받아봤어요. 자, 그러면 나는 셀리악병과 글루텐 민감성 사이에 커다란 차이를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합니다. 글루텐 민감성이 극단적인 형태로 발현된 것이 셀리악병이라는 개념을 전달하는 것이 내 목표입니다. 셀리악병은 글루텐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특별히 소장에 해를 가할 때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이것은 글루텐에 대해 나타날 수 있는 심각한 반응 중 하나입니다. 많은 전문가가 전 세계적으로 100명당 1명꼴로 이 셀리악병을 갖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지만 이것은 보수적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진단받지 않은 사람이 아주 많기 때문에 아마도 실제 수치는 30명당 1명에 가까울 것입니다. 무려 4명당 1명이 유전만으로도 이 병에 취약해진다는 얘긴데요. 북유럽 혈통의 사람들이 특히나 민감합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약한 버전의 글루텐 불내성을 암호화하는 유전자를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양한 강도의 글루텐 민감성을 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셀리악병이 장에만 해를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이 질병의 유전자에 방아쇠가 당겨지면 피부와 점막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입안에 수포도 일으킬 수 있는 글루텐 민감성이 평생 이어지게 됩니다. 셀리악병 같이 자가 면역 질환을 촉발하는 극단적 반응을 제외하면 글루텐 민감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핵심은 소장이 전혀 피해를 입지 않을지언정 몸속 어느 기관이라도 이 민감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의상 셀리악병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글루텐 민감성이 있는 경우라면 뇌를 비롯한 몸의 나머지 부위는 위험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대체적으로 식품 민감성은 면역계의 반응이라는 점을 이해하면 도움이 되는데요. 민감성은 몸의 음식 속 성분을 소화하는 데 필요한 효소가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글루텐의 경우 끈적이는 접착성 때문에 영양분의 분해와 흡수를 방해하게 되는데요.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면 장 속에 반죽 같은 음식 잔여물이 남아있으리라 쉽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면역계에 무언가 조치를 취하라고 또 경고를 보내게 되고 결국에는 소장을 덮고 있는 상피를 대상으로 공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경험하는 사람은 복통, 메스꺼움, 설사, 변비, 장 고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어떤 사람은 소화관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 명확한 신호가 없지만 그럼에도 신경계 등 몸의 다른 부위에서 소리 없는 공격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몸은 음식에 부정적으로 반응할 때 음식 입자에 적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염증성 전령 분자를 보내어 손상을 통제하려고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면역계는 이 적들을 제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염증성 화학물질과 살해세포를 계속해서 내보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조직이 손상을 입어 소장벽이 손상될 때가 많은데요. 이것을 장누수라고 합니다. 일단 장누수가 생기고 나면 추가적으로 식품 민감성이 생기기가 굉장히 쉬워지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염증의 맹공으로 다양한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길 위험도 커지게 됩니다. 이제는 당신도 염증이 여러 가지 뇌 질환의 초석이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이 염증은 면역계가 다른 사람의 물질에 반응할 때 개시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알레르기가 있는 단백질이나 항원과 접촉할 때 일련의 염증 과정이 촉발되면서 면역계의 항체가 몸을 손상시키는 사이토카인이라는 화합물을 분비하는데요. 특히 글루텐 민감성은 글루텐의 글리아딘 성분에 반응하는 항체의 수치가 높아져서 생기게 됩니다. 항체가 이 단백질과 결합해서 항글리아딘 항체를 만들면 특정 유형의 면역 세포에서 또 특정 유전자가 켜지게 됩니다. 일단 이 유전자가 활성화되면 염증성 이 사이토카인 화합물이 모이면서 뇌를 공격할 수 있는데요. 사이토카인은 뇌에 대단히 적대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뇌 조직에 해를 입혀 기능 장애와 또 질병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특히 이런 공격이 계속되면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수십 년 동안 설명되어 온 항글리아딘 항체의 또 다른 문제점은 글루텐이 들어있는 음식에서 발견되는 이 글리아딘 단백질이 비슷하게 생긴 뇌 속의 특정 단백질과 결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글리아딘 항체는 이 둘을 분간하지 못하는데요. 이것이 또다시 더 많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형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또 주요 우울증, 다발경화성, 심지어 자폐증에서도 사이토카인의 수치가 올라가는 것은 그리 놀랍지가 않은데요. 루게릭병으로 잘못 진단받은 사람이 그저 글루텐 민감성이 있는 것이었고 식단에서 글루텐을 제거하자 증상이 해소되었음을 다시 한번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면역계가 글루텐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중 99% 정도의 사람이 심지어 그 사실도 모르고 있음을 생각하면 글루텐 민감성과 뇌의 영역에서 존경받는 연구자 중 한 명인 영국 박사의 말은 정신을 번쩍 들게 합니다. 하드 지바실로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루텐 민감성은 주로 신경질환이라고 할 수 있고 때로는 순수한 신경질환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글루텐 민감성이 있는 사람은 소화관에 별 문제가 없어도 뇌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나는 글루텐 민감성 검사를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필요 없이 처음부터 글루텐에 민감하다고 가정을 하고 아예 피하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셀리악병도 없고 또 과거에 글루텐 민감성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더라도 말입니다. 2015년에 하버드 대학교의 파사노 박사는 해군 의료센터 그리고 메릴랜드 대학교, 존스 홉킨스 대학교 의과대학의 동료들과 함께 기념비적인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저스틴 홀론 박사가 이끈 이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어떻게 글리아딘이 크나큰 해악을 미치고 또 심지어 자가 면역 질환과 암을 일으키는 숨은 범인일 수도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글리아딘은 조눌린이라는 또 다른 단백질의 생산을 촉발하고 이 조눌린이 소화관의 내벽을 파괴해서 투과성을 높이게 됩니다. 일단 소화관 내벽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되면 장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할 물질들이 혈류로 스며들어 염증을 조장하게 되는데요. 조눌린이 몸에 미치는 영향을 발견한 것에서 힌트를 얻은 연구자들이 또 장 투과성을 특징으로 하는 질병들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셀리악병, 일형 당뇨병, 류마티스 관절염, 다발경화증, 염증성 장 질환을 비롯한 대부분의 자가 면역 질환이 조눌린의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있고 장누수가 일어나는 특성이 두드러짐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눌린의 영향은 대단히 막강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동물을 이 독소에 노출해 보았더니 거의 즉각적으로 일형 당뇨병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독소는 장누수를 유도하고 동물은 인슐린 생산을 담당하는 섬세포에 대한 항체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파사노 박사의 연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글리아딘 노출은 셀리악병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장 투과성을 높인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셀리악병이 있든 없든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의 글루텐 민감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글루텐 속의 글리아딘 단백질은 소화관에서 일련의 사건을 일으키고 이것이 장 누수를 일으켜 후속으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이 책의 초판이 처음 출간된 이후 글루텐, 특히 글리아딘 단백질과 장 투과성 증가의 상관관계를 추가적으로 입증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등장했는데요. 이제 우리는 장 투과성 증가가 염증 증가의 기본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들은 비셀리악 글루텐 민감성이 실제로 존재하며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을 거듭 입증해 주었습니다. 이렇듯 셀리악병이나 밀 알레르기가 없는 사람이 밀을 섭취했을 때 면역계가 활성화되고 또 소화관 손상이 일어난다는 물리적 증거가 축적이 되자 2016년에 셀리악병 재단에서는 비셀리악 글루텐, 이 밀 민감성이 진성 질환임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질환은 셀리악병보다 6배나 더 많은 사람에게 발생합니다. 이 선언은 셀리악병이 없는 사람도 실제로 전신적으로 심각하게 면역이 활성화되면 소화관 세포 손상을 알리는 표시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연구에 바로 뒤이어 나왔는데요. 이 연구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콜롬비아 대학교 메디컬 센터의 권위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글루텐 민감성에 대해서 환자의 사례들을 들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민감성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셀리악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또 분명하게 알고 넘어가는 시간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